제가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어, 혼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. 그리고 그때 애들을 이렇게 1대1로 가르치면서 이게 참 재밌구나. 그리고 애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 이게 나하고 참 잘 맞는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그 수학을 가르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알바를 한 거죠, 제가. 근데 시급이 그때 페이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다른 알바에 비해서. 그래서 잠깐 하루에 한 4시간인가 제가 하면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가르치는 걸 계속 했으니까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 만약에 만약에 클래스가 10명이다. 그러면 실제로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3명밖에 없어요. 왜냐면 앞에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의 그 눈을 보잖아요. 물론 그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아예 얼굴을 들지 않아요. 그 눈을 보면 이 아이가 지금 내 설명을 이해하고 있구나, 잘 따라오고 있구나, 이런 것들이 보여요. 그럼 실제적으로 그 10명 중에서 내가 지금 수학 강의하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애들은 3명이에요. 그러면 학원 선생님 어때요? 이 3명을 놓고 수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과외식 학원이 생긴 거겠죠. 좀 더 소수로 해서 좀 더 그런 아이들이 얻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,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못 따라오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. 관심을 못 받죠. 또 그 아이의 의지력도 상관이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아이들과 하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프레스, 그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자기는 별로 공부하기 싫은 거야. 그냥 놀고 싶은 거죠. 근데 부모님은 지금 이때 놀면 안 된다. 뭐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지금 이때 공부해야지 나중에 덜 힘들다.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마지못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. 이렇게 자꾸 떠먹여주면 이게 어렸을 때는 잘 따라온 애들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자꾸 반항하거든요. 잘 안 따라와줘요. 겉으로는 따라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 머리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. 그게 보여요.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과 이렇게 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. 물론 청소년기 때 이렇게 부모님과 이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이렇게 대화가 좀 단절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부모가 어른이니까 좀 기다려주고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얘를 프레스를 가니까 얘는 아예 부모와 그런 감정적으로까지도 단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공부를 억지로 시키긴 하는데 또 얘가 억지로 하긴 하는데 너무 안 좋아. 음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힘들어요. 근데 지금 별로 공부를 얘가 이제 고등학교 1, 2학년 때 놀았어요. 공부를 안 했어. 근데 이제 고3 올라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놓은 거야. 기숙사생이었는데 너무 놀았어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기숙사 학교였거든요, 전교생이. 근데 너무 놀았어.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빡빡 밀고 찾아온 거죠. 이제 다행히 그때는 문과생, 지금 이제 통합 과정이 있지만 그때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문과생의 수학은 양 자체가 이과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마 3번 정도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케이를 했어요. 그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. 단 하나가 뭐였냐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내는 과제를 밀리면 그날 바로 수업은 종료된다. 이게 조건이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 혹시 내가 내주는 과제를 못할 때는 나를 설득시킬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. 아마 한두 번 못했던 것 같아요. 다 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수학이 한 3, 4등급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뭘 가르쳤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으로 말하면 수학 상하죠. 이걸 가르쳤어요. 한 권에 한 달로 해가지고.
정말 개념부터. 개념이 좀 엉망이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한 6월달 되니까 이제 그 기간 안에 막 그 다른 반 친구들이 자기한테 개념 모르면 물어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지금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가 진짜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. 부모님이 좀 이렇게 맞벌이 하셨는데 좀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가르치고 싶은 학생은 이런 학생들이에요.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정말 하려는 의지가 막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이제 좀 필요성을 느낀 거죠. 우리는 어른들이 이런 걸 철이 들였다고 얘기하죠.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이대로 가면 뭔가 안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. 아마 3학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했을 것 같아요. 근데 1, 2학년들은 좀 더 그런 절실함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. 보니까. 적당히 하는 거? 그리고 이제 가장 가르치기 싫은 학생은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. 부모님께 선택을 맡기더라고요. 아마도 그러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.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시켜서 했다. 이렇게.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. 제가 그럴 때 항상 하는 건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거든요. 아마 이제 자라오면서 이렇게 헬리콥터 맘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세팅해주고 선생님 다 불러주고 아이가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다 완전히 다. 과연 이게 아이한테 정말 좋을까?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가 계획을 짤지도 모르고요. 실행할지도 모르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할 줄을 몰라요.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. 그리고 뭔가를 실행했을 때 그 성과를 이뤘을 때 그런 성취감도 잘 몰라요.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. 물론 기분이 약간 좋겠죠. 되면. 근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계획해서 그걸 실행해서 또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런 성취감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.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. 그 자기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극복하는 그 과정들에서 느꼈던 그런 희열감들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. 안 시키면 불안해서 조금 하긴 하는데 좀 집중력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아이들도 대학교를 가서 그 이후의 삶이 좀 달라져요. 이건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서 내가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. 저 과외쌤 좀 붙여주세요. 또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. 좋은 강의 좀 보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요청했던 아이들 즉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들과 이 대학교 때의 삶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. 저는 부모님들이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이와의 그런 그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아이의 감정의 교류가 중요해요. 왜냐하면 감정의 준비가 안 되면 공부할 수 없어요. 불안할 때 공부 못하죠. 너무 기분이 좋아도 공부 못해요. 집중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 얼마나 교류하는가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하라 해서 이거 공부하나요? 초등학교 때는 좀 하겠죠. 근데 크면 클수록 안 해요. 그 말 안 듣죠. 그러면 아이들은 뭘 볼까요? 그런 친구들이 물론 중요해요. 좋은 친구들 만나면 따라가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들의 삶인 것, 특히 부모의 삶인 것 같아요. 부모님의 삶을 계속 보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의 말투를 계속 듣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과 말투가 그 아이의 전반적인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. 너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너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들은 아이는 안 돼요, 정말. 왜냐면 부정적인 게 계속 쌓였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. 물론 감정도 많이 이렇게 상해 있겠죠. 근데 괜찮아. 하면 할 수 있어.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. 그리고 괜찮아. 도와줄게. 하고 자꾸 품어주고. 물론 아이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환경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, 학원 뭐 거의 그러니까요.
봉사도 거의 형식적으로 하잖아요. 정말 그 안에서 깨닫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것도 수행평가 때문에 책을 읽지 정말 제가 책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생각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. 또 그런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죠.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정말 자기 인생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책을 함께 병행하는 공부, 생각하는 공부. 지금 당장 못할 수 있는데 얘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본인이 필요해서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. 물론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아이가 공부 쪽으로 이제 그게 뭐 이런 책을 보는 공부든지 아니면 그게 뭐 미용이든지 어떤 기술에 대한 공부든지 그 태도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.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싶은 학생, 가르치기 싫은 학생 있어요, 실은. 근데 가르치기 싫어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또 얘가 하겠다고 하면 전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. 왜냐면 그 아이가 바뀔 수 있으니까.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지금 이렇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. 가능성을 100% 열어둔 거죠. 근데 그 가능성을 가장 빨리 닫으시는 분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인생을 길게 보시고 아이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아이는 정말 가르치고 싶고 이런 아이는 정말 가르치기 싫다. 그 전에 아이보다는 그 아이의 지금 공부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아이의 관계다.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. 네, 오늘은 그냥 제 생각들에 대해서, 제 경험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네요. 감사합니다.